여러분 머릿속에 캐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달력 사진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로키 산맥, 맑다 못해 투명한 공기, 드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2층 주택,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에 치이지 않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여유와 복지의 천국. 아마 대부분은 이런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지친 많은 분들이 이번 생은 틀렸고 이민이나 가볼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캐나다가 답 아닐까? 라며 막연한 동경을 품고 유학원 사이트를 뒤적거려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누구네 집 아빠가 캐나다로 이민 갔다더라, 누구네 엄마가 애들 데리고 밴쿠버로 유학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 심심찮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머니에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털어서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그 손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 그 손목을 잡아서라도 뜯어 말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꿈꾸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단풍국, 지상낙원 캐나다는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캐나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간간히 접하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끔찍하고 충격적입니다. 좀 심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캐나다는 국가 전체가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거대한 빈민굴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중산층 가장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가족들과 함께 캠핑카나 낡은 승합차에서 잠을 자고 대학까지 나온 멀쩡한 엘리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빵 조각을 기다리는 게 지금 G7 선진국이라 불리는 캐나다에 소름 끼치는 민낯입니다.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를 놓치지 않던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두가부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캐나다의 충격적인 경제 붕괴 실태. 오늘은 한 나라를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넣은 미쳐버린 부동산과 무너진 중산층, 그리고 엘리트들의 대탈출 이야기를 아주 낱낱이 뼈까지 발라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와, 선진국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공포심에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지옥으로 변해버린 캐나다로 출발합니다. 캐나다를 지금의 이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첫 번째 원흉, 바로 미친 집값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 집 산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이 말이 이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유니콘 같은 판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게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와, 집값 비싸네 수준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이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나라 경제가 매년 엄청나게 성장해서 국민들 소득도 3배, 4배 늘었다면 집값이 3배 오르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건전한 성장이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같은 기간 동안 캐나다 사람들의 소득은 고작 100% 남짓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소득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집값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을 타고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소득과 집값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캐나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주 자조적이고 슬픈 농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은행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모님이 금수저라서 혹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집을 사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평생 월세살이를 전전하다가 결국엔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하는 게 지금 캐나다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2020년대 들어서 캐나다의 주택 가격은 거품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밴쿠버의 평균 주택 가격이 중위소득의 15배가 넘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을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는 건데 사실상 사지 말라는 소리죠.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겉보기에 멀쩡한 직장인들이 월급의 60%, 70%를 월세로 뜯기고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식료품비는 또 오죽 비쌉니까? 결국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퇴근하고 무료 급식소를 기웃거리는 넥타이 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입니까? 아니면 빚 좋은 개살구입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냥 운이 나빠서?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미친 부동산 거품을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캐나다 정부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재이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거대한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계를 2008년으로 돌려봅시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멀쩡했습니다. 미국 집값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도산할 때 캐나다 은행들은 튼튼하다며 버텼죠. 그때 캐나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어깨에 뽕 잔뜩 넣고 전 세계에 대고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봐라, 우리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은 완벽하다. 탐욕스러운 미국 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라며 아주 오만방자하게 떵떵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경제적 충격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싼 이자의 돈들이 풀린 유동성이 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였을까요? 천만에요. 그 돈들은 전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돈 버는 건 바보짓이다. 빚내서 집 사는 게 애국이고 재테크다.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가치를 창출할 생각은 안 하고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오른 집값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두 번째 집을 사고 그걸 세를 줘서 이자를 갚고 이게 무슨 창조 경제도 아니고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이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소비를 하고 GDP 숫자가 예쁘게 나오니까요.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곧 표니까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캐나다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훌쩍 넘겼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80%를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냐면 캐나다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다 써도 빚이 거의 2년치 가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국민 전체가 빚쟁이 신세, 아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된 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손도 못 대고 구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 잡겠답시고 금리를 올리니까 하다가 다 같이 벼랑 끝으로 떠밀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값만 비싸고 다른 건 다 좋으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진짜 소름 돋는 문제는 이 부동산 거품이 캐나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갉아먹어서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이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고 남들이 못 만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해서 해외에 내다 팔아야 달러를 벌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캐나다는 생산성이라는 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옆 나라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처참하다 못해 비참할 지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노동자가 미국 노동자보다 시간당 생산성이 무려 30%나 낮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캐나다 사람들이 천성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캐나다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문제는 투자가 전멸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최신 로봇을 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깔고 직원들 기술 교육을 시키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캐나다 기업들은
캐나다의 자본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골치 아프게 기술 개발해서 뭐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돈으로 땅 사두고 아파트 사두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복사가 되는데 굳이 왜 위험하게 투자를 해? 이런 마인드가 기업부터 개인까지 나라 전체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시중에 도는 모든 돈이 전부 부동산 투기판으로만 몰리니까 정작 혁신을 해야 할 스타트업이나 물건을 만들어야 할 제조업에는 돈 한 푼이 안 도는 경제 동맥경화 상태가 온 거죠.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사는데 피가 다리 쪽으로만 쏠려서 심장이 멈춰버린 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블랙베리라고 오바마 대통령도 쓰던 쿼티자판 달린 스마트폰, 그 원조 같은 캐나다 기업이 있었죠.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2025년에 캐나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쇼피파이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지만 그마저도 미국 시장에 목매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산업 구조를 뜯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 비중은 반토막이 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뭐냐? 바로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그리고 금융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이 서로 자기들끼리 집값 올려치기 하면서 수수료 따먹기 하고 월세 받기 놀이하는 걸로 나라 경제가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그냥 국가라는 간판을 단 거대한 부동산 중개소나 다름없는 겁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불로소득만 바라는 나라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비싸고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살기 팍팍하네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동물들도 숲에 먹을 게 없고 살기 힘들면 다른 숲으로 이동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오죽할까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건국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탈출, 즉 두뇌 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명문대 졸업식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아니 아주 슬픈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이나 캐나다의 MIT라 불리는 워터루 공대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 졸업생들에게 졸업하고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으면 열의 일곱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현지에서는 캐나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자조적인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국경 하나만 넘으면 차로 몇 시간만 내려가면 연봉이 2배, 3배로 찝니다. 캐나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하면 연봉 8천만 원 받기도 힘든데 미국 실리콘밸리나 시애틀로 가면 초봉이 1억 5천, 2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환장하는 건 집값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론토나 밴쿠버 집값은 미쳤다고요. 그런데 미국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곳은 캐나다보다 집값이 훨씬 쌉니다. 심지어 세금도 미국이 더 적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나다에 남아서 연봉의 절반을 세금으로 뜯기고 남은 돈의 70%를 냄새나는 반지하 월세로 내면서 컵라면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가서 연봉 2배 받고 수영장 딸린 2층 주택에서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자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캐나다인이 무려 70%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AI 연구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알짜배기 인재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국민 세금 수억 원 들여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짜로 가르쳐 놨더니 정작 그 과실은 미국 기업들이 쏙 빼먹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죽 써서 개 주는 꼴, 아니 죽 써서 미국 배만 불려주는 글로벌 호구짓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죠. 그 결과가 지금 캐나다의 처참한 의료 붕괴입니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무상의료였죠. 지금은요, 죽기 전에 의사 얼굴 보는 게 소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응급실에 가면 10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암 수술 받으려면 몇 달, 아니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수술해줄 의사가 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으니까요.
자, 인재들은 도망가고 일할 사람은 없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정말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들고 나옵니다. 사람이 없어? 그럼 이민자를 왕창 받아서 쪽수로 채우면 되잖아. GDP 떨어져. 사람 머릿수 늘리면 소비 늘어나니까 GDP 오르겠네? 개꿀. 정말 이따위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캐나다 인구가 무려 300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인구 증가율 압도적 1위입니다. 문제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숙련 기술자나 과학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정부는 그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아무나 다 받았습니다. 중국이나 중동의 부호들이 몰려와서는 현금 가방 들고 고급 주택을 싹쓸이해서 집값을 더 폭등시켰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힌 돌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 문제입니다. 캐나다 대학들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비자 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지 학생들 등록금으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3배, 4배씩 비싸게 받고 영주권을 미끼로 장사를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캐나다의 노동시장은 기형적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 카페라는 티몰튼, 맥도날드, 월마트 가보세요. 직원의 99%가 유학생이나 임시노동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야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외노자가 넘쳐나는데 굳이 임금을 올릴 필요도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갈아 넣으면 되는데 왜? 딱 이 마인드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캐나다의 자국 청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나온 캐나다 청년들이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를 놓고 박사 학위 가진 이민자와 경쟁해야 하는 게 지금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 인프라는 붕괴 직전입니다. 토론토의 지하철과 버스는 지옥철이 됐고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주거 환경은 더 비참합니다. 유학생 10명이 좁은 아파트 하나에 닭장처럼 모여 살고 심지어 월 50만 원에 침대 반쪽 쉐어합니다. 같은 기괴한 임대 광고가 버젓이 올라옵니다. 낮에는 내가 쓰고 밤에는 남이 쓰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선진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19세기 빈민가 풍경 아닙니까? 자, 내부적으로는 집값 폭등과 중산층 붕괴, 그리고 엉터리 이민 정책으로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캐나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외부의 거대한 존재가 캐나다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미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캐나다는 독감에 걸린다. 지금은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캐나다는 폐렴으로 사망한다.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캐나다 전체 수출의 무려 75%이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사실상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하청 공장이자 자원 조달 창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아주 충격적인 하지만 뼈를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캐나다? 걔네 국경 문단속 똑바로 안 하고 우리한테 계속 피해주면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관세 폭탄으로 박살을 내버리겠다. 농담 같습니까? 트럼프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시장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빨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네 목재,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우리한테 팔고 싶어?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국경 봉쇄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무역협정 다시 맺어. 안 그러면 관세 21% 때린다?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캐나다 달러 환율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캐나다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한때 G7 선진국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나라의 총리가 이제는 살려달라고 미국 대통령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립 없이 편하게 남의 나라에 묻어가려 했던 나라의 최후입니다.
자, 이제 캐나다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 경제 전쟁터에서 잘못된 정책 한두 번이면 3년 안에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는 걸 캐나다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첫째, 혁신 없는 성장은 없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자원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아니란 생각.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없이 집값 오르면 부자 된 거잖아 라는 착각. 그 끝은 결국 빈곤입니다. 둘째, 포퓰리즘의 대가는 혹독하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듣기 좋은 말로 이민을 받고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는 결국 미래 세대의 고열을 빨아먹는 빚잔치로 끝납니다. 셋째, 경제 주권이 없는 나라는 노예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강대국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캐나다의 태양은 저물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는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고 토론토의 마천루 아래에는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한숨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하고 제조업을 천시하며 빚내서 흥청망청 쓰는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는 미리 보는 유서입니다. 과연 캐나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제국들처럼 그저 한때 살기 좋았던 나라로 기억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 결과가 주는 교훈은 전 세계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상낙원의 몰락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냉혹한 현실, 경제의 이면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불편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